다음은 혈액의 혈구 성분의 마지막으로서 혈소판 그리고 혈액의 응고 기전과 혈액형 등 혈장 담배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혈소판, 플레이트릿 혹은 트롬보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롬보사이트라는 그 말의 어원은 그 트롬보가 그리스어로 클롯, 핏덩어리, 혈액 덩어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롬보사이트, 혈소판, 즉 혈액 덩어리를 유발하는 그러한 그 세포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혈소판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맨 오른쪽에 작고 색깔이 없으며 또한 핵이 없는 그런 라운드형, 막대 모양의 파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혈구 성분입니다. 보통 크기는 3마이크론 정도 되기 때문에 적혈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백혈구보다도 이제 가장 작은 그러한 그 혈구세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소판은 그 태아기 때는 그 간장이나 비장 그리고 골수에서 형성이 되지만, 그 성축 동물에서는 주로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소판의 발생, 생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은 맨 처음에 미엘로이드 스템셀, 즉 골수 줄기세포와 그리고 인포이드 스템셀, 임파구성 줄기세포로 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임파구성 줄기세포는 T임파구, B임파구, 그리고 NK셀이 형성이 되고, 미엘로이드 스템셀에서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그리고 백혈구의 일부 세포가 분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먼저 이러한 그 스템셀에서 메가카리오블라스트, 즉 거핵 아구가 형성이 되고, 메가카리오블라스트가 프로메가카리오사이트, 전거핵구, 메가카리오사이트, 거핵구, 그 다음에 혈소판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메가카리오사이트에서 혈소판이 생성이 될 때는 메가카리오사이트의 세포질의 프래그멘테이션, 즉 파편화가 되면서 혈소판이 생기기 때문에 혈소판이 상당히 작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라운드 혹은 막대 모양의 원형과 막대 모양의 아주 작은 파편 모양의 혈소판이 생깁니다. 적혈구 성숙인자 혹은 적혈구 조혈인자로서 에리드로포이틴이 있듯이 혈소판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트롬보포이틴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트롬보포이틴 같은 경우에는 간의 실질세포, 간이나 아니면 신장에서 생성이 되는 그러한 그 당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트롬보포이틴 같은 경우에는 메가카리오사이트의 성장, 그리고 이러한 그 메가카리오사이트로부터 트롬보사이트의 형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메가카리오사이트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 팩터라고, MGDF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메가카리오사이트가 분화를 일으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트롬보사이트, 즉 혈소판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소판은 혈액 세제곱미리당, 즉 마이크로리터당 45만 개 플러스 마이너스 15만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린 동물에 있어서 성축보다 그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의 수명은 순환 혈중에 약 8일에서 11일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혈소판의 밑에 그림처럼 혈소판은 상당히 그 관상 구조가 발달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안에는 그 알파 과립이 있고 또 덴스 과립이 있고, 이러한 과립 내용물을 세포막 바깥으로 그 보내주는 어떤 도관, 그래서 그러한 도관을 우리가 오픈 캐너리큘러 시스템, OC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파 그래뉼이라는 것은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알파 과립에는 혈소판 인자 4번이나 5번, 그리고 혈소판 인자 5번이 사실은 피브리노젠의 예전,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알파 과립에는 폰빌라브란트 팩터라는 것이 있고 파이브로넥틴 그리고 플레이트릿 드라이브드 그로스 팩터 PDGF라는 그런 그 그로스 팩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폰빌라브란트 팩터라는 것은 그 내피세포나 혹은 혈소판에서 분비되어지는 그런 그 혈장 단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폰빌라브란트 팩터는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혈소판과 혈소판 그리고 혈소판과 내피세포 하 조직에 있는 콜라겐과의 어떤 결합 매개체로서 작용을 해서 혈소판이 어떤 손상된 혈관에서 그 혈소판을 어떠한 그 응집시키는 그러한 그 라이겐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과 혈소판 사이에 혈소판 표면에 그 GP2B3A라는 인테그린 알파 2B 베타 3라는 그러한 그 단백질의 어떠한 그런 그 라이겐드로서 즉 그 폰빌라브란트 팩터를 매개로 해서 GP2B3A가 혈소판과 혈소판 사이를 이렇게 좀 뭉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의 GP1B와 그리고 폰빌라브란트 팩터 그리고 그 내피세포하 조직에 있는 콜라겐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손상된 혈관에 혈소판이 이제 그 응집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폰빌라브란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폰빌라브란트의 어떤 그 손상에 의해서 어떤 그 지혈에 문제가 있는 질환을 우리가 폰빌라브란트 디지이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댄스 과립 안에는 치밀한 그런 그 과립 안에는 칼슘이나 세로토닌 그리고 ADP나 ATP라는 어떤 혈소판 응집 반응을 유발시키는 어떤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알파 과립과 그리고 댄스 과립 그 과립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 세포막 바깥으로 그 전달해주는 도관으로서 오픈 캐너리큘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픈 캐너리큘러 시스템을 통해서 알파 과립이나 아니면 댄스 과립에 있는 내용물이 세포막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칼슘 이온이나 혹은 에너지 의존성으로 그 에너지는 혈소판 과립 안에 있는 글라이코겐 과립에서 이러한 그 에너지 소스를 사용을 해서 그 과립 내용물이 이제 밖으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혈소판 안에 많은 그러한 그 과립을 함유하고 있고 과립 내용물을 세포막 바깥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관으로서 오픈 캐너리큘러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혈소판이 일반적으로 인액티브 상태에는 그 혈소판 주위가 스무스한 형태지만은 만약에 혈소판이 활성화되게 되면 슈도포드 위족을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슈도포드를 여러 개 형성해 주는 활성화됐을 때는 이런 형태를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슈도포드를 형성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소판의 일반적인 기능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혈소판이라는 말의 어원이 트롬보사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혈액의 어떠한 그런 그 혈병, 혈관이 손상을 받았을 때 혈액 덩어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지혈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소판과 많은 혈소판들이 함께 모여서 응집계를 형성하는 것을 플레이트릿 어그리게이션, 혈소판 응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응집계를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손상된 혈관으로부터 혈액의 유출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지혈, 헤모스타시스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혈소판의 과립 내용물 중에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작은 그러한 그 혈관들, 그 미세 혈관의 어떤 수축을 유발시켜주는 물질이죠. 그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받았을 때 수축시켜 줌으로 인해서 혈액의 어떠한 그런 그 지혈작용을 도울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물론 혈관이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 지혈작용을 통해서 어떤 그 생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이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혈관 안에서 혈전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혈전이 혈관의 벽을 좁게 만들어서 일어나는 어떠한 질환을 우리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은 형성된 혈전이 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엠볼러스, 색전이 되고, 이게 엠볼러스 때문에 해서 혈관을 서큘레이션 하다가 작은 혈관을 막아주게 되면 어떤 큰 위험한 그런 상황이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의 응고를 촉진해주는 어떤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 팩터 3나 혈소판 팩터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혈액의 응고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어떤 그 보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혈액의 응고 기전을 촉진시켜주는 어떤 촉진자로서의 역할. 그뿐만 아니라 혈소판 안에는 트롬보스테닌이라는 어떤 수축성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혈소판과 내피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혈전, 그 혈병을 그 리트랙션, 그 퇴축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혈병을 생성해주고 생성된 혈병이 다시 또 퇴축되는, 제거해주는 그러한 기능까지 혈소판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소판은 이와 같이 정상적인 혈관의 손상에 의해서 혈소판이 모여들고 혈소판 응집 반응에 의해서 지혈작용과 같은 유익한 그런 효과 반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혈중에서 혈소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혈소판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혈전증이나 아니면 동맥경화증과 같은 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혈소판의 응집에 의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혈소판 응집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혈소판에는 그 혈소판 막에 다양한 그러한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용체는 그 GPCR이나 아니면 인테그린 혹은 글라이코프로테인과 같은 그러한 그 지질 위중막에 그러한 그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혈소판에는 관상 조직이 잘 발달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안에는 덴스 그래뉼과 그리고 알파 그래뉼, 그리고 이러한 과립 내용물을 세포 바깥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관이 상당히 발달된 그러한 세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겐드가 수용체에 와서 결합을 해야겠는데, 이러한 그 라이겐드는 ADP나 트롬빈, 그리고 콜라겐, 그리고 플레이트릿 액티베이팅 팩터나 혹은 에피네프린과 같은 그러한 그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수용체는 GPCR 같은 경우는 G 프로테인 알파 I나 알파 Q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겐드가 수용체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이펙터인 포스폴리페이스 A2나 아니면 포스폴리페이스 C 혹은 아데닐사이클레이스의 활성을 촉진시켜 주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GS 결합된 수용체를 통해서 아데닐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사이클릭 AMP 생성이 촉진되고, PLC를 활성화시켜주면 RP3나 디아실글리세롤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PLA2가 활성이 되면 아라키도닉 엑시드라는 그러한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어떤 그 신호 전달 작용을 통해서 그 세포질 내 칼슘이라는 어떤 마스터 인테그레이터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칼슘에 의해서 또한 그 덴스 과립에 있는 세로토닌이나 ADP의 방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또한 알파 과립에서는 P실렉틴이나 아니면 폰빌라브란트 팩터와 같은 어떤 그러한 그 물질이 분비가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혹은 혈소판 자신에 있는 수용체의 오토크라인 모드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GP2B, 3A, 즉 인테그린 알파2 베타3가 폰빌라브란트 팩터나 아니면 피브리노젠을 매개로 해서 또 다른 혈소판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하나의 혈소판이 자극에 의해서 다양한 혈소판과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큰 응집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혈소판 응집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혈소판 응집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생체에 유익한 그 지혈 작용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이러한 그 혈병 혹은 혈전의 형성을 통해서 지혈 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그 혈소판 덩어리, 즉 혈전이 어떠한 그런 지혈작용 후에 그리고 나중에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서는 혈중에 이제 그 혈중에 혈소판이 순환을 하다가 혈관이 손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작은 혈관, 그 혈관이 수축이 일어나고 또한 혈관에 이러한 혈소판에 이런 부착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소판이 그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내피하 조직에 있는 콜라겐이 노출이 되고, 이러한 콜라겐과 혈소판에 있는 그러한 그 수용체가 결합을 해서 손상된 부위에 와서 혈소판이 어디전, 부착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혈소판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혈소판 수용체에 대한 서브 엔도트리얼 티슈에 있는 콜라겐이 라이겐드가 되기 때문에 라이겐드와 수용체의 결합에 의해서 혈소판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혈소판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게 되죠. 그러면 혈소판에 어떤 쉐이프 체인지가 일어나고 혈소판 안에 있는 과립 내용물이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비물들은 ADP나 세로토닌이나 뭐 P셀렉틴이나 아니면 폰빌라브란트 팩터와 같은 그런 다양한 과립 내용이 분비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단계에서는 그 응고 기전,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인 응고 기전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위에서 혈소판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응집 반응에 의해서 비교적 느슨한 그러한 그 혈소판 덩어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 덩어리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헤모스타틱 플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지혈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혈소판, 많은 혈소판들이 응집계를 형성하는 그 단계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혈소판이 완전히 응집이 되어지고, 또한 이 부위에서 응고 기전이 아까 2번 단계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2번 단계 다음에 계속해서 응고 기전이 활성화되면서 응고 기전의 마지막 단계인 피브린, 섬유소 망사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혈소판과 그리고 섬유 망사가 이렇게 형성된 어떤 단단한 그러한 그 섬유소 망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3번 단계로서 세컨더리 헤모스타틱 플러그 2차 지혈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손상된 그러한 그 혈관에 손상된 부위에 완벽한 그러한 그 지혈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3번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손상된 부위에 혈소판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사이에 피브린 메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견고한 그러한 그 혈액 덩어리가 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 안이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관 안에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조직에, 그 밑에 조직에 있는 어떤 조직에 허혈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서 클롯 리트랙션, 혈병의 퇴축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아까 손상되었던 내피세포가 재생, 복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혈소판 안에는 트롬보스테닌이라는 그러한 그 수축성 단백질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단단했던 덩어리가 이제 느슨해지는 어떤 피브리노라이틱 프로세스, 즉 섬유소 용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번 단계에서는 혈병의 퇴축과 그리고 섬유소 그 용해작용의 개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로서 피브리노라이시스, 섬유소 용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4번 단계로부터 혈병의 퇴축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그 혈액 덩어리, 혈소판과 그리고 피브린, 섬유소 덩어리는 느슨해지고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은 이렇게 혈소판의 어떤 트럼보스텐이나 아니면 엔도텔리움의 그 재생에 의해서 엔도텔리움에서 분비되는 플라즈미노젠, 즉 플라즈미노젠이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에 의해서 플라즈민으로 이제 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플라즈민 같은 경우는 섬유소 용해 작용을 하는 단백질, 그 효소이기 때문에 아까 그 피브로라이틱 프로세스가 개시가 되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내피세포에서 생성된 플라즈민에 의해서 이 혈액 덩어리가 완전하게 그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그러한 그 클롯 데브리들은 마지막으로 파고사이토시스 작용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가 되고 또한 내피세포도 정상으로 완전히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의 5가지 단계를 통해서 혈소판은 손상된 혈관 부위에 어떤 지혈작용을 일으키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하 조직에 있는 그러한 그 조직의 허혈작용, 이스케미아를 막기 위해서 생성된 혈액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혈소판이 혈관 안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혈소판 응집 반응에 의해서 혈전증이나 아니면 동맥경화증과 같은 그런 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그 혈소판의 과도한 활성화에 의한 그 동맥경화증의 발생 기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먼저 혈소판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그 내피세포막 주위에 어떤 특정한 내피세포막 주위에 GP1B P셀렉틴 혹은 PSGL1 P셀렉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혈소판이 주위에 모여들고 혈소판이 내피세포에 결합하게 됩니다. PSGL1이라는 것은 P셀렉틴 글라이코프로테인 라이겐드로서 혈소판에 있는 P셀렉틴과 결합하는 내피세포의 어떠한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이런 라이겐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혈소판의 막에 있는 인테그린 알파2 베타3를 통해서 피브리노젠을 매개로 혈소판과 혈소판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혈소판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활성화된 혈소판에서는 그 과립 내용물인 인터루킨 1 베타나 CD4L 혹은 P셀렉틴, 플레이트리트 팩터 4와 같은 그런 다양한 그 과립 내용물이 이제 시크리션, 이제 분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비 반응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그러한 그 류코사이트가 이제 그 염증 부위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 염증 세포가 이제 그 활성화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 이러한 그 내피세포에서는 그 MCP1이라는 그러한 그 모노사이트 케모 어트랙턴트 프로테인 1이라는 그러한 그 모노사이트를 그 모여들게 하는 그러한 그 케모탁시스나 아니면 그 어디전 몰리큘로서 그 ICAM이라는 그러한 그 어디전 몰리큘을 이제 분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백혈구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백혈구 중에 모노사이트와 같은 그러한 그 단핵구가 내피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서브 엔도트리얼 티슈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노사이트는 이제 마크로페이지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 모노사이트에서 분화된 마크로페이지가 LDL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폼셀을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위에 그런 딱딱한 그 플라그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그 혈중에 있는 그러한 그 임파구에서 분화된 T세포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 인해서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내피세포 안쪽에 있는 스무스 머슬셀, 그 혈관 평활근의 프로리퍼레이션이 되면서 이게 계속 그 내피세포, 즉 엔도테리얼 안쪽에 있는 그런 그 내피세포 안쪽에 있는 그러한 그 평활근의 어떤 그 확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부위가 플라그와 함께 어떤 딱딱한
그러한 그 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플라그 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혈관 안에 이런 딱딱한 그러한 그 반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동맥경화 반 혹은 트롬보스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트롬보스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게 혈중에 있는 그 엠볼러스 색전이 되면서 혈관 중에 순환하다가 좁은 혈관을 막게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혈액 응고 기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응고 인자는 1번부터 13번까지 6번을 제외하고 12개의 응고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고인자 1번을 피브리노젠, 그리고 2번을 프로트롬빈, 3번 트롬보플라스틴, 그리고 관심 있는 것이 응고인자 4번이 칼슘 이온입니다.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은 없습니다. 그리고 7번, 8번이 안타이 헤모필릭 팩터, 항혈우병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9번이 크리스마스 팩터, 10번, 그리고 스튜어트 팩터, 그리고 11번, 12번 해지맨 팩터, 그리고 13번 피브린 스테빌라이징 팩터. 그래서 응고인자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는데, 이들은 물론 이제 혈중에 그 혈장이나 혈청 중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그 응고인자들 단백질들은 대부분 이제 간, 리버에서 생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의 기능이 좀 부전인 경우에 어떠한 그러한 그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출혈 소견이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고인자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는데, 생각하기에 응고인자가 1번부터 활성화되어서 뭐 12번, 13번까지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1번이 피브리노젠으로서 피브린의 전구 물질이죠. 그래서 응고의 마지막 단계는 피브리노젠으로부터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형성된 피브린이 그 섬유소가 응고인자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이런 응고인자 같은 응고 기전은 보게 되면 12번, 11번, 10번, 9번, 5번, 3번, 2번, 마지막 1번이 활성화되는 것이 응고 기전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혈액 응고 기전은 응고인자 1번부터 13번까지 12개의 응고인자의 어떤 그 단계적인 반응인데, 우리가 이 응고 기전을 간단히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택트 액티베이션 페이스, 즉 접촉기고, 두 번째는 응고인자 10번의 어떤 내부 경로와 외부 경로를 통한 활성화죠. 그래서 우리가 10번 인자를 우리가 그 스튜어트 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응고인자 2의 활성형인 트롬본의 형성, 응고인자 2가 응고인자 2A로 된 트롬본의 형성,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섬유소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피브린은 피브리노젠이 전구 물질인데, 이것은 이제 피브리노젠 응고인자 1번이죠. 이렇게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4단계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컨택트 액티베이션 페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활성화되는 기시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트린식 패스웨이로서 내부 경로라고 얘기하고, 그 내부 경로라는 것은 혈관 안에서 이물질이 혈액의 그러한 그 응고 단백질과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피세포 안쪽에 있는 혈관 안에서 유리라든지 아니면 셀라이트, 규조토라든지 아니면 엔도톡신, 세균에 의한 내독소 등의 이러한 것들이 응고인자 12번과 이제 만나서 접촉해서 활성화되는 내부 경로죠. 그리고 외부 경로라는 것은 혈관 밖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인자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티슈 팩터라는 그러한 그
인자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혈관 주위에 있는 조직에서 그 티슈 팩터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개시되는 그러한 것을 외부 경로라고 얘기하죠. 그 내부 경로와 외부 경로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부 경로는 좀 약간 슬로우리, 그에 비해서 외부 경로는 상당히 패스트, 수초 안에 이러한 그 응고 기전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러한 그 컨택트 액티베이션 페이스는 결국 그 10번 그 두 번째 단계인 10번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단계인데, 그 내부 경로를 보게 되면 내부 경로에서는 어떤 그 혈액의 그 이물질이 응고인자 12번을 만나서 12A로 활성화되고, 이 12A는 응고인자 11A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 11은 11A가 되고 11A와 그리고 칼슘의 도움으로 응고인자 9번이 9A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9A와 응고인자 8A 그리고 포스폴리피드와 칼슘, 이러한 그 내재성 경로에서 유래된 그런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응고인자 10번이 10A로 형성이 되죠. 또한 외부 경로에서는 티슈 팩터에 의해서 응고인자 7번이 7A가 되고, 응고인자 7A와 티슈 팩터와 칼슘의 도움으로 응고인자 10번을 10A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경로에서의 9A, 8A 포스폴리피드 칼슘과 그리고 외부 경로에서 7A 티슈 팩터 칼A는 기능적으로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둘 다 응고인자 10번을 10A로 형성시켜 주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로서 응고인자 2번인 그 프로트롬빈에서 응고인자 2A인 트롬빈에 형성되는 트롬빈의 형성 과정이 이제 3번 단계죠. 그래서 활성화된 10A는 응고인자 5A와 그리고 포스폴리피드와 칼슘의 도움으로 응고인자 2번을 2A인 프로트롬빈에서 트롬빈을 형성해 줍니다. 이 트롬빈은 응고인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주는 라이겐드 중에 트롬빈이 있었죠. 이 트롬빈이 또한 혈소판 응집 반응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 응집 반응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응고인자로서 2A인 그 트롬빈은 피브리노젠이라는 응고인자 1에서 그 피브린으로서 응고인자 1A인 피브린을 형성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마지막 단계가 피브린 포메이션, 즉 피브리노젠으로부터 피브린이 형성되는데, 그 단계는 무엇에 의해서? 트롬빈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피브린 모노머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약간 솔로블한 그러한 그 클롯이기 때문에 이 팩터 13A, 즉 13으로부터 유래된 13A가 이제 피브린 스테빌라이징 팩터죠. 이 피브린 스테빌라이징 팩터와 칼슘의 도움으로 피브린 폴리머인 인솔루블한 불용성의 혈액 덩어리인 그 피브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혈액 응고 기전이 궁극적으로 피브린 폴리머 인솔루블한 혈병인 그 피브린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혈액 응고 기전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출혈성 질환은 크게 유전적 소인에 의한 선천성 응고 부전과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후천성 응고 부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천성 응고 질환 같은 경우는 응고인자 8번, 즉 안타이 헤모필릭 팩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그러한 그 혈병 인자라든지 아니면 9번 크리스마스 팩터 혹은 폼빌라브란트 팩터, 그리고 응고인자 7번, 10번, 11번, 12번 각종의 응고인자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수의 감소나 아니면 기능 부전인 경우, 이러한 경우 일어날 수가 있죠. 특히 응고인자 8번의 어떤 기능 부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혈우병을 헤모필리아 A형 혈우병이라고 얘기하고 개나 말이나 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응고인자 9번의 어떤 절대적인 수의 감소에 의해서 B형 혈우병 헤모필리아 B가 발생할 수 있고 개나 고양이에서, 그리고
개나 돼지나 혹은 고양이에 있어서 그 폰빌라브란트 팩터의 어떤 그런 수의 감소나 어떤 기능 부전에 의해서 폰빌라브란트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응고인자 7번이나 10번이나 11번이나 12번과 같은 각종 응고인자의 기능 부전에 의해서 이러한 그 선천성 응고 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천성인 경우에는 혈소판 수의 절대적인 감소나 혹은 여러 약물에 의해서 혈소판의 기능 저해에 의해서 발수가 있는데, 혈소판 기능 부전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혈소판 수의 감소에 의한 스럼보사이토페니아 같은 경우, 혈소판 수의 감소증에 의해서도 응고 부전이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으로 알려진 페닐부타존이나 아스피린, 그리고 인도메타신과 같은 약물의 섭취에 의해서 혈소판의 기능 저해에 의해서도 이러한 그 후천성 응고 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간장은 여러 가지 응고인자, 플라즈미노젠 혹은 응고인자 9, 10, 12 혹은 프로트롬빈 혹은 프로핀 C와 S와 같은 다양한 응고인자의 주요한 생산 부위이기 때문에 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응고 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범발성 혈액 내 응고병증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런 그 나쁜 백혈구가 피응고 단백질을 분비해서 혈소판 등이 응집하여 순환하는 혈소판과 피브리노젠과 같은 응고인자의 고갈로 인해서 출혈이 유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우리가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범발성 혈관 내 응고병증 혹은 파종성 혈관 내 응고병증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응고 부전에 의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지혈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블러드 코아굴레이션 타임을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정맥혈을 체열을 해서 1ml 각각의 3개의 튜브에 1ml씩 넣고 나서 37도씨 워터 베이스에 2분간 이제 정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매 30초마다 혈액이 응고가 되어졌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가금에서는 응고 시간이 약 4.5분 정도, 토끼에서는 4분, 소, 돼지, 사냥, 개 각각의 어떤 정상적인 그 코액션 타임이 있는데, 이 시간보다 더 빨리 응고가 일어나든지 혹은 응고가 더 늦게 일어나는 경우 어떤 응고 타임을 통해서 어떤 그 지혈작용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혈장은 전체 혈액의 약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45%가 혈구 성분이죠. 이러한 그 혈장의 성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수분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스,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나이트로젠과 같은 그런 그 가스의 운반에 이러한 그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로서 혈장 그 단백으로서 알부민, 그리고 글로불린, 그리고 피브리노젠이나 프로트로빈과 같은 응고인자와 관련이 있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탄수화물로서 글루코즈나 락테이트, 그리고 파이루베이트로 되어져 있고, 지방 성분으로서는 레시틴이나 콜레스테롤, 그리고 비단백질소 화합물로서 지방산이나 요소, 그리고 요산, 크레아티닌, 크레아틴, 그리고 암모니아 솔트 등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기타 그 인오가닉 물질로서 소듐이나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인, 그리고 철, 망간, 코발트, 그리고 카퍼, 징크, 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장 단백은 전체 혈장의 약 6에서 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세 개의 주요한 그 메이저 단백질로서 알부민과 글로불린, 그리고 피브리노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생산 부위는 피브리노젠이나 알부민, 그리고 알파나 베타 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간장에서 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감마 글로불린 혹은 이뮤노글로불린,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비임파구에서 유래한 그 형질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그 혈장 단백의 사이즈를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그 적혈구가 7.5 마이크론 정도 직경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나노미터로 환산해 주게 되면 약 7,500 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알부민 같은 경우는 10에서 뭐 30 나노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러한 그 크기에 있어서는 적혈구에 비해서 수백 배 아니면 1000배 이상 작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적혈구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 모세혈관은 이제 내피세포의 싱글 레이어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그 내피세포와 내피세포의 간극 클레프트를 통해서 백혈구나 아니면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적혈구 같은 수명을 다한 적혈구는 이제 조직에 있는 마크로페이지에서 그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이제 탐식 작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적혈구의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피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조직으로 이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혈장 단백은 혈관 안에 존재하면서 중요한 그러한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오스모틱 이펙트, 즉 겨질 삼투압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혈중에 있는 수분이 조직에 있는 조직 간극으로 빠져나갔다가 어떤 그런 그 정수압, 압력을 통해서 혈압을 통해서 조직으로 빠져나갔다가 조직 간극에 있는 수분이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올 때 중요한 작용하는 오스모틱 그 이펙트, 오스모틱 프레셔, 삼투압의 형성에 이러한 혈장 단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혈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혈장 단백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알부민 같은 경우 혹은 뭐 글로불린 그리고 여러 가지 응고인자 단백질들이 오스모틱 이펙트 즉 삼투작용 수분의 삼투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약 36%의 혈장 단백을 구성하고 있는 글로불린 같은 경우 알파, 베타, 감마 글로불린인데 알파나 베타 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어떤 그 지용성 물질을 혈중에 어떤 수송해주는 어떤 수송 단백질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고 감마 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항체, 이뮤노글로불린으로서 항체로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응고인자로서 피브리노젠이나 아니면 프로트롬빈과 같은 응고와 관련 있는 단백질이 약 4%를 차지하는 그러한 그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우리가 혈장 단백질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겨질삼투압 이러한 그 액상 그 단백질에 의한 삼투압을 우리가 이제 교질 그 혈장 단백질에 의한 그 교질에 의한 삼투압을 우리가 콜로이달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혈장 단백에 의한 겨질 삼투압이 약 25에서 30mmMmercury 즉 압력 단위인데 이 겨질 삼투압을 통해서 간질에게 빠져나가 있는 수분이 이제 그 혈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작용을 하죠. 혈관에 있는 수분 성분이 그 조직 간극으로 나가게 하는 힘은 정수압, 즉 혈압에 의해서 생기고 조직 간극에서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그 압력은 겨질 삼투압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이런 25에서 30mmMmercury 물론 뭐 작은 그러한 그 압력이지만 이게 모세혈관에서는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간 수분이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주요한 힘이죠. 그래서 그 겨질삼투압은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글로불린이나 아니면 뭐 응고와 관련 있는 단백질이 이제 소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 단백질은 또한 그 어떠한 그 물질 특히 알부민 같은 물질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알부민 같은 경우는 칼슘이나 아니면 인 그리고 지방산이나 빌리루빈과 같은 그러한 물질의 수송 단백질로서 알부민이 사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그 티록신 즉 그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나 아니면 인슐린 그리고 여러 스테로이드 호르몬 혹은 철 그리고 리피드 성분들 이러한 물질들이 글로불린과 결합해서 혈중에 이제 순환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T1824 피그멘트라는 그 에반스 블루라는 어떤 청색을 띤 그런 그 색소가 혈장 단백과 결합되어서 혈중에 순환되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요드나 아니면 설포나마이드, 그리고 스테레토마이신이나 바비츄레이트, 디지톡신과 같은 여러 약물들도 혈장 단백과 결합되어서 혈중에 이제 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의 점도 를 유지해 주는 것이 혈장 단백질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러하게 혈액의 점도, 끈적끈적하게 이러한 그 혈액의 점도는 혈관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총말초 저항에 중요한 그러한 그 팩터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정상적인 블러드 프레셔, 혈압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액에 의해서 혈액의 어떠한 그런 버퍼 작용, 즉 혈액의 어떤 pH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버퍼 작용을 통해서 중성으로 유지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혈장 단백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혈액의 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혈장 단백 중에 피브리노젠이나 아니면 프로트롬빈, 그리고 여러 가지 응고 인자들이 혈중에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혈액의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영양 물질로서 아니면 어떤 단백질이나 아미노 액시드가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이런 혈장 단백이나 혈중에 있는 아미노 액시드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감마 글로불린 같은 경우 이뮤노글로불린으로서 항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항체 생성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혈액편을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